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문무일 검찰총장, 이르면 이번 주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총장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4월 국회는 내일이면 빈손으로 마감되고요. 5월 국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전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게 문무일 검찰총장의 비판 내용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작년 3월부터 사실은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쭉 얘기가 되었던 거는 검찰 패싱이라는 얘기가 쭉 돼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소신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항명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소신의 측면도 있고 항명의 측면도 있고 저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정말로 해묵은 갈등이다. 그동안에 검찰의 이 비대화된 권력의 문제 네. 얼마나 많이 논란이 됐습니까? 그리고 버닝썬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었지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권력에 충성하는 비대화된 권력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견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논란이 그동안 계속 있었고 조정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실을 볼 때인데요. 저는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과 네. 경찰 모두 지금 개혁의 대상이라는 국민적 시각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저는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권, 국회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중에 이런 얘기를 전달한다. 형식은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출장을 마치지 않고 또 그거 귀국해서 내놓고 있는 이런 발언들의 형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네. 아니라 스스로 자꾸 그동안 권력화되어 있었고 또 그런 검사들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짚을 건 짚어야 된다. 네. 대신에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의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번 형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 대신에 검찰과 경찰의 그런 조정을 통해서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돼야 된다. 정치권도 그 역할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검찰과 경찰도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양쪽 다 개혁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핵심은 1차 수사권 그리고 종결권을 누가 갖느냐 이거고 검찰이 지금 우려를 표하는 거는 또 다른 비대한 권력이 탄생한다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쯤 이 어떤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 걸로 좀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당초는 뭐 그 출장 일정을 줄이면서까지 들어와서 사직서를 내면서까지 네. 좀 그 반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거 보면 좀 일단 내일 그 전체 간부회의를 통해서 검찰 내 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같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상에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혀 견제받지 못하는 경찰권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 네.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또 공수처하고 같이 맞물려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마 그 여론을 환기시키는 네. 그런 작업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자 간담회나 아니면 뭐 좀 전에 교수님 그 부탁하셨던 당부하셨던 뭐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뭐 등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그 발표하는 네.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에 집중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저희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귀국할 때부터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또 입장을 미리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내세워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관해서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경찰의 1차 수사권 문제입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경찰의 이런 권력이 비대해진다. 과거에는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경찰권이 필요 이상 비대해지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뭐 언제든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보완 수사 요구권 등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는 요구 정도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또 이것이 진행되더라도 검찰이 적극 개입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다. 다시 요구를 하더라도 경찰이 무시할 경우에는 어렵다는 그런 네. 입장이지 않습니까? 또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 사안은 무혐의다라고 해서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임의로 수사가 종결이 되고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사건 관계인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네. 검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경찰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안들 충분히 지금 우려의 지점이 있거든요. 네. 문제는 저는 과거의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검찰도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도리어 권력에 예, 사실 그렇죠. 충성하는 그런 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 그런 검찰에 비대했던 권한을 어떻게 내려놓고 경찰과 협력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끊임없이 경찰과 경쟁하는 관계로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법의 보호를 받고 잘못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역할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 스스로 개혁방을 스스로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고 검찰의 그런 조직적인 목소리 이것이 결국 국민들에게는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네. 쓰지 네. 않습니까?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경찰이 제대로 감시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경찰은 뭐 전국에 가장 방대한 조직이 있고 실제 지금도 많은 역할들 네.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찰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검찰과 협력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또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저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가서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처럼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고난을 뺏어가려는 그런 네. 방식으로 한다면은 아마 국민들의 신뢰를 좀 받기 어려울 거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스스로의 자정 노력, 또 협력 노력, 또 국회와의 계속 협의를 통해서 좋은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네. 마지막 과정도 험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텐데 이런 서로 간의 역할 분담에 네. 대해서도 협력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의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역할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의하면 수사 종결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검찰에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에 네. 대해서 견제할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과 국정원들이 정보 기능을 지금 놓고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독점돼 있는 정보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경찰이 전혀 어느 곳으로부터 견제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그 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자치경찰제로도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그런 안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검찰총장은 네. 국민의 기본권까지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권력기관을 조정할 때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하냐 이 문제가 항상 따라오는데 지금도 이 문제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변인께 좀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SNS 열심히 하시는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그 오늘 올리신 글을 보면은 우려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셨는데 이게 좀 검찰 달래기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특히나 이 전체 포함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전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계속 지난해부터 해오고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검찰은 전혀 자기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검찰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국민의 네. 따가운 여론 때문에 의견을 제대로 못 펼치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저는 그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페이스북 정치를 또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 패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검찰을 배제해왔던 논란에서
소위 말하는 걱정스러운 검난이나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 네.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그다음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런 글을 올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그 전에 보면 전 조국 수석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청와대 춘추관을 이용해서 기자간담회도 하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 보면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이렇게 가끔 필요할 때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저렇게 그 민정수석이 의견을 표출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형식적인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국회 운영위에도 잘 나가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국가의 정말 중요한 그렇죠. 검경 네. 또 법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루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SNS라는 곳이 잘못하면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 여러 가지가 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수석이 좀 더 공식적인 형식으로 물론 또 야당에서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나갈 때 청와대가 제대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조국 수석이 충분히 그런 부분은 배려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검경 수사권 갈등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반발들,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을 사실은 중간에 단축하고 귀국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상황에 나섰다라고는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경찰도 저도 최근에 뭐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가서 네. 자치경찰제 논의도 하는 등 지금 계속 물밑에서 그런 보완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검찰과 경찰이 사실은 서로 나누면서 가야 된다. 서로 경쟁하는 그런 공권력으로서의 네. 기능으로 가다 보면은 더 갈등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 갈등은 결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그런 법 질서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경찰이나 검찰 같은 권력을 위해서 다른 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또 국회 모두가 이 사안을 좀 협력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검찰과 경찰도 청와대와 정치권이 각자의 입장과 우려가 있습니다만 또 이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국민의 여론입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을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좀 자세한 자료를 함께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리얼미터가 지난 3일에 전국의 성인 남녀 5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57.3%로 상대적으로 많았고요. 반대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니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30.9%로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1.8%였는데요. 일단 이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설문 문항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갔는데 설문 문항까지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4월과 3월에도 같은 식의 조사가 있었어요. 네. 그때 보니까 4월에는 58%대 26%, 3월에는 52%대 2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예. 저희가 앞서도 논의했지만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국민 개개인들한테는 아직은 그 자세히 알려지지가 않는 상황이라 저는 이게 국회 논의 그다음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좀 알려지고 난 다음에 조사가 있어야 그때 이제 제대로 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검찰에서도 여론전에 나설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부 학계에서도 이런 건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을 발표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지나고 나서는 조사가 있으면 좀 더 명확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명제가 저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정치권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좀 뭉뚱그리면은 여당은 검찰을 비판을 하고 있고 야당은 약간 검찰을 옹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접점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비단 이번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뭐 노무현 정부를 넘어서서 그전 정부 때부터 계속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가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협의되는 내용들, 선거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모든 사안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넘게 우리 사회에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많은 논의를 거쳤거든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각 기관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세한 조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자는 이미 10여 년 이상 우리 각계의 기관들이라든가 학계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일단 검찰 권력의 이런 양상들, 우리가 장자연 씨 사건이라든가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충성하고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비판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검사도 있지만 그런 잘못된 그런 권력화된 기관들,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국가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불편한 시각들이 저는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싸움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당으로서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려고 할 거고요.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미 뭐 장애투쟁까지 나설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당은 계속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 야당도 이 명분 없는 장애투쟁 가능한 그 부분보다는 원내에 들어가서 정말 야당이 지금 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는 갈등과 또 전쟁 같은 양상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야당도 들어와서 대안을 내놓아야 되고요. 무조건 비판만 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일이다. 대신에 정치권을 어떻게 견인해야 되느냐. 결국은 국민 여론이 저는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4월 국회가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끝난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만 반복했죠. 그간 여야가 주고받은 설전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행위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다수의 횡포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결사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에 항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 한 달 정말 국회와 정치권이 시끄러웠지만 사실은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4월 임시국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오죽하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그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야당의 입장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저런 말씀 이후에 도둑놈들이라는 표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 사회 원로들 만나시면서 적폐청산이 우선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또 하셨고,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 사실은 보면은 그 패스트트랙 여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전 외톨이 비슷하게 되고, 그게 어떤 연유로 그 선거제도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포함이 돼서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부 불가피 야당도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어서 그다음에 협치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라는 측면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좀 평가를.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4월 국회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류된 국회 내 법안이 국회의원정보 시스템 저도 아까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13,000건이 넘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12,000건 안타깝다고 했었는데 벌써 1,000건 이상이 민생 법안들, 국민을 위해서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런 서로 간에 여야 간의 이런 갈등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국회가 마비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물론 여당은 야당을 충분히 설득해야 되지만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개특위라든가 사개특위 진행되는 과정 중에 위원 선임도 안 하고 법안도 내지도 않고 대안도 내지 않고 계속 이 상황을 사보타지하는 형식으로 갔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장애투쟁까지 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국회는 어차피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의 수에 따라서 서로 간에 연합하고 하면서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의 경우 잘 한다면 다음 선거 때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모든 상황을 국회 법안을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갔다. 자유한국당 지난 23개월 동안 18번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애투쟁하고 국회를 완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제1야당으로서 이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 물론 여당도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만들지 네. 못한 부분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만요.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계속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법안에 대해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비판하실 텐데요. 이것이 또 장애투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다음 총선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투쟁을 하더라도 원내투쟁을 병행하면서 꼭 통과시켜야 될 민생법안은 통과시켜주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 만일의 경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애로만 나가서 국회를 완전히 보이콧하는 방식이 된다면 도리어 실망한 국민들, 중도층이 내년 총선 때 외면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는 제대로 된 법안 문제, 입법부가 법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역할은 자유한국당이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정치는 협상의 예술이라 그러는데 요즘 협상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싸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장외투쟁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까지 장외투쟁 계속하는 거 내년 총선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아니, 당연히 총선은 직결되어 있는 예. 문제죠. 오늘 발표된 조사 보면은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렇게 결집도가 점점 높아지는 예.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2.5%포인트 올라가서 40.1%가 됐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치 그렇죠, 많이 3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다음에 여야의 주장이 선명해질수록 저는 이렇게 양극단으로 점점 그 지지도가 결집되어 가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이에 따라 여야 네. 지도부도 사실은 거기에 자꾸 취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해봅니다. 네. 당장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부담이 큰 만큼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국당 속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길은 장애가 아니라 국회 안에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태워놓고 국회로 들어와서 민생 논의하자는 적반하장 여당에게 그리고 여당 야합 세력에게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사실 여야 모두 국민의 지금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양쪽 다 어느 지점에서 좀 접점을 찾고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상당히 주의 깊게 찾고 있을 거거든요. 어떤 묘수를 통해서 좀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요? 일단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일단 장외로 나갔고요. 특히 정치 경험이 사실은 없는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강한 네. 선명성 투쟁을 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렇게 강한 강경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외길 수순을 네. 지금 가고 네. 있는 거기 때문에 여당에서 손을 내밀더라도 쉽게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8일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에서 선출이 될 원내대표로서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원내대표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그런 계속해서 이 구애의 손길을 내놓을 텐데요.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열려야 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기 그렇죠.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당장은 아마 이 길을 접기는 좀 쉽지 네. 않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여당으로서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저는 그러나 시기가 지나면 자유한국당도 마냥 장애로 나갈 수는 없다. 왜냐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진다면 네. 결국은 그것이 도리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 돌아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 정치는 협상의 미학이 발휘돼야 됩니다. 장외 장내에서라도 여당의 의원들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야당 찾아보고 만나고 얘기하고 합의의 접점들을 얘기하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거의 정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은 극한 말을 통해서 야당을 자극하지 말고 야당도 일정하게 그런 손들이 들어올 때 또 구애의 손길이 들어왔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모색하는 네. 전략들을 잘 갖춘 그런 것이 필요하다. 네. 아마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때 파국으로 가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잡는 것.
역시 또 여당의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봅니다. 저희 원내대표 경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자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이 제일 예측하고 취재하기가 어려운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 지금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죠. 민주당 이게- 원내대표 경선이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게 또 어떻게 대화에 좀 물꼬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뭐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나오건 간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6월이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예, 그렇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 내용 문제가 어떻게 돼서 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각 정당의 원내대표 진용이 갖춰지는 게 단기적으로 한 계기가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구제, 공수처법 이렇게 다 여야 간에 그다음에 각 당이 갖고 있는 그 상황이 틀립니다. 이해관계가. 네. 그리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현재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50% 반영하고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제 이렇게 하면은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보는 게 뻔하거든요. 네. 손해를 보는 게 뻔하고 지역구가 굉장히 없어지는 지역구 의원들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반발을 하고 저는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교점 합의점들이 나타나면서 국회가 어느 정도 정상화 모습을 가는 그런 계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여야 정치권만큼 뜨거운 곳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연휴 중에도 계속해서 청원자 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보죠. 지금 시각 기준으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해서 참여 인원이 179만 8,300여 명, 그러니까 18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에 참여한 인원이 3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일단 일련의 과정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일단 청와대를 통한 국민청원의 이 제도는 백악관에서 했던 시스템을 이제 같이 벤치마킹해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실장이 제안을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해보자, 국민의 의견 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제안이 됐고 성사가 됐습니다. 과거에 뭐 왕조시대 신문고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검찰과 경찰이 무시하고 각계에서 받아주지 않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청와대라는 최고의 권력기관에 한번 국민들의 하소연을 들어보자라는 네. 취지에서 저는 바람직한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대신에 네. 이것이 참고 사항이지 이것이 뭐 전체를 대표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사실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의 최고 기관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다라는 예.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고요.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 사안들을 본다면 장자연스 사건이라든가 또 제주 난민이라든가 네. 사실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대신에 또 이상하게 자신들의 뭐 이익이라든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도 마구 올라오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숫자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역시 우리가 뭐 촛불 개혁, 촛불 혁명이라는 민심에서 봤듯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민심들이 모여서 180만 가까이 되지 않나. 자유한국당에 비하면은 뭐 6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관련되는 여러 의견들은 또 뭐 30만 명 정도 되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태극기 네. 부대의 숫자와 저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다. 청와대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고요. 청와대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정당을 함부로 해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까다롭고 헌법재판소에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지만 이런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청원의 문제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대신에 이런 국민들의 의견들, 우리 네.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들은 우리 충분히 국회에서도 이건 참고를 해야 되고요. 예. 여론조사라든가 다양한 지표들과 함께 우리 국정 운영을 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꼭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지표로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네, 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시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전국 상황 골고루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